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룸살롱을 몰래 드나들다 발각된 연예인들의 비극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질문에 그들의 은밀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를 감추려는 발버둥은 거의 항상 실패로 끝납니다. 혼자 걸렸다면 조금 덜 곤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동료까지 끌어들여 모두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스캔들을 일으킨 남자 연예인 TOP11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시선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위 이혁재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전성기를 누리며 연예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EBS 60분 부모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으며 모범적인 아빠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충동이 그가 쌓아온 모든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는 클럽에서 2차례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첫 번째 클럽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클럽에서는 그녀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그녀가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한 채 직접 찾아가 확인합니다. 결국 그녀는 실제로 퇴근하지 않았고 그를 피해 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며 그는 업소 매니저와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단번에 자상한 아빠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혁재는 사건이 과도한 술값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지만 언론은 그의 폭력적 행동과 몰상식함에 집중하며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그는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0위는 강인입니다. 강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지 못하는 질투심 폭발형 남성이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인기 멤버로 알려졌던 그는 서울 신사동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양측이 현장에서 화해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언론은 사건 장소를 신사동 주점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노동지역의 룸살롱이었고 이는 한 매체를 통해 나중에 바로잡혔습니다. 장소 하나의 차이가 사건의 성격과 원인을 완전히 달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강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고 변명했지만 그 장소가 룸살롱이라는 사실은 그의 변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강인이 여자친구라 주장한 피해 여성은 노현동의 유흥업소 소풍에서 영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기 에이스급 종업원이었습니다. 강인은 첫눈에 반해 지명 경쟁에 뛰어들었고 영심은 손님이 많으면 다른 방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한 자리를 선호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연애 감정을 유도하는 업소의 전략이었고 강인도 그런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그는 매일같이 소풍을 찾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인은 음주운전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그룹에서 퇴출되고 경제적 상황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가 테이블 매출을 올리지 못하자 영심은 수입 유지를 위해 다른 방 손님들을 동시에 상대하는 더블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영심이 잠시 다른 방에 인사를 갔다가 예상보다 늦게 돌아오자 강인은 연애 감정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영심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주먹을 날렸고 경찰 출동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영심의 관대함 덕분에 강인은 훈방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다시 소풍을 찾는 일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겉으로만 인기 스타였던 그의 질투와 충동은 단 한 사건으로 모든 이미지를 허무하게 만든 셈입니다. 9위는 박유천입니다. 2016년 6월 겉으로는 화려한 연예인 삶을 살았지만 이중적인 그림자를 가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여종업원을 강압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이 사건으로 그는 변기천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피해 여성 어씨는 박유천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유천은 무려 4차례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씨는 박유천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정의를 일부 되찾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 해서 성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그에게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금액은 2021년에 박유천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무죄를 주장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입증되며 그는 10개월의 징역형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세금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연이어 불명예를 쌓았습니다. 한때 연예계를 떠난 듯 보였던 박유천은 결국 일본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며 스캔들과 논란을 모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위는 김래원입니다. 연기력으로 여러 번 주목받았던 김래원이지만 그의 나쁜 손 연기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실제 행동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에게 능글맞고 대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던 그는 실제 성격과는 별개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청담동 한 유명 업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김래원의 행동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술자리에서 20대 여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여종업원이 머리끄덩이를 잡자 격분해 심각한 타박상과 손가락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김래원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래원 측은 다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실제 몸싸움은 소속사 관계자와 여종업원 사이에서 일어났고 김래원은 단지 상황을 중재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그날 회식 자리는 소속사 직원들이 억지로 마련한 자리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김래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연기 속 캐릭터와 실제 행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대중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그는 연기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명성에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7위는 탁재훈입니다. 탁재훈은 한때 개그맨 김용만과 함께 2013년 대규모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전인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카오에서 벌어진 대규모 원정 도박을 조사하며 탁재훈을 포함한 여러 연예인들의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과 이수근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수사관에게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탁재훈의 룸살롱 출입이 결코 단발성 사건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상상플러스에서 자신이 자주 가는 장소로 운동장, 놀이터, 사무실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실제로 강남 유명 룸살롱의 이름을 은근슬쩍 빗댄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시청자는 그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발언이 룸살롱을 지칭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는 총각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한 룸살롱 방문이 결혼 후에도 습관이 되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룸살롱을 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를 마치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탁재훈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6위는 배우 오지호와 템프로 출신 안나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인으로 엉덩이로 먼저 주목받고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얼굴을 알린 오지호는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그의 전 여자친구 안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배경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8세의 안나는 강남 템프로 출신으로 오지호와 오랜 기간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오지호는 교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안나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죠. 그러나 업소 관계자와 동료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그의 부인 태도는 무너졌고 결국 그는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지호는 선수, 안나는 손님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곧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번 돈으로 오지호의 연예계 진출을 물심양면 지원했습니다. 오지호가 연예인 지망생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그녀는 오래된 차량을 타면서도 그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사주는 등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오지호는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스타덤에 오르며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드라마 종영 직후 떠난 홍콩 여행은 안나에게는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오지호에게는 사실상 이별 통보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깊은 상처를 받은 안나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지호의 삼성동 자택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10차례가 넘는 통화 끝에 단 3분 19초의 마지막 통화를 나눈 뒤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도 오지호는 빈소를 찾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끝내 비극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는 안나가 애초에 오지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뼈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오이는 배우 이성균과 유흥업계 실장 김남희 그리고 그녀의 공범 박수정입니다. 한때 오스카의 영광을 누리던 스타 이성균은 순식간에 별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강남 멤버십 유흥업소의 실장 김남희와 그녀의 지인 박소정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김남희를 강남 최고 유흥실장으로 떠들썩하게 소개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녀가 몸담았던 업소는 분명 고급이었으나 에이스급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지명 손님만으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김남희는 방이라 불리는 사적 부업으로 눈을 돌렸고 그 희생양이 바로 이성균이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조용한 장소를 선호했던 이성균은 단지 한적한 곳을 찾았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하필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인물이 김남희였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사교성이 뛰어난 그녀는 순식간에 이성균과 친분을 쌓았고 결국 그는 그녀가 설계한 함정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남희는 이성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지만 만족하지 않고 결국 요구 금액의 3배인 3억 원을 갈취한 뒤 홀연히 잠적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의 공범 박수정이 등장하며 상황은 더 꼬이게 되었는데 그녀는 김남희와 가까운 사이로 배후에서 이성균을 추가 협박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균에게서 뜯어낸 3억 원을 김남희가 독식하고 사라지자 박소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한때 묻힐 뻔했으나 김남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검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성균 관련 내용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은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연일 보도되며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여성을 두고 피라냐 같은 인물들이라 평가하며 그들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모습조차 가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도 재판은 진행 중이며 법적 공방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4위는 그룹 god의 손호영과 윤혜영입니다. 2013년 손호영 소유 차량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손호영 소속사는 숨진 여성이 일반인 여자친구라며 굳이 일반인임을 강조하면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지인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과거가 서서히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모현동의 한 대형 주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골 손님과 업소 종사자라는 관계로 시작된 인연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윤혜영이 업소 마담에게 빌린 선수금을 손호영이 모두 갚아주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는데 화류계를 떠나 전업주부를 꿈꿨던 윤혜영은 자연스럽게 손호영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월세 등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손호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점점 식어갔고 특히 식어가는 속도는 손호영 쪽이 더 빨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호영이 소속사에 새로 합류한 신인 여자 가수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그는 동거하던 집을 점점 찾지 않았고 마침내 생활비 송금까지 끊었습니다. 화류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윤혜영은 편의점과 카페에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고는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윤혜영은 절망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녀의 시신은 손호영 소유 차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호영에게도 충격이었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그는 동거녀와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차량에 불이 붙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불길 속에서 탈출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호영은 실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 팬들에게는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새로운 연애 소식을 전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위는 조성민과 신미영 그리고 이둘의 관계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은 최진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최고의 스타 커플로 주목받았던 최진실과 조성민의 결혼은 큰 화제를 모았고 그만큼 이들의 이혼 역시 수많은 뒷말과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조성민의 외도였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신마담으로 불리던 신미영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조성민은 신미영과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최진실과의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결국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을 소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었습니다. 그는 신미영을 조성민의 사업 파트너로 소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소개가 조성민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성민은 신미영에게 깊이 빠져들었지만 신미영은 그의 재력을 과대평가하며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는 조성민이 사실상 빈털터리임을 알게 되었고 사업 수완조차 없던 그의 시도는 실패를 거듭하며 끝없는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신미영은 그를 손절했고 조성민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성민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신미영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나타나기는커녕 하와이에서 송년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성민이 생을 마감하며 남긴 모든 고통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신미영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배우 안재환과 이효원을 괴롭힌 악명 높은 사채업자와의 연루, 정다빈과 장자연 사건의 악덕 소속사와의 내밀한 관계 등 그녀의 이름은 수많은 연예계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신미영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5년 가까이 제작이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와 연계된 고위층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신미영이 런칭한 브랜드를 홍보한 연예인들과 그녀와 가까운 고위층 인사들까지 조명을 받으며 대중은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실은 무엇이며 왜 이토록 많은 비극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반복되는지 그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2위는 가수 나비입니다. 2008년 가수로 데뷔한 나비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여러 히트곡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개그맨 장동민과의 공개 열애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별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나비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고 임신 소식을 전했으나 과거 그녀의 개인적 실수가 다시금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2016년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나비는 중학생 시절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소중히 여긴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사실을 고백하며 당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훔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비는 그 시계를 압구정동의 한 중고 명품샵에 팔았고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사고 싶은 것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어머니가 시계를 찾았을 때 그녀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도둑이 시계를 훔쳐간 악몽을 꾸며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나비는 그 일로 몇 년을 고생하셨다. 엄마가 나를 의심했지만 물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나비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방송에서 솔직히 털어놓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가 놀랐습니다. MC 김제동은 나비의 어렸을 때 다들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지 않냐는 발언에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지갑에 500만 원은 지나치다며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방송 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고 어린 시절의 실수라 해도 저 정도는 지나치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비가 자신과 비슷한 실수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려 한 태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착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1위는 가수 주니엘입니다. 2012년 데뷔한 주니엘은 귀여운 외모와 아이유를 연상시키는 싱어송라이터적 매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앨범 타이틀곡 일라일라는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녀의 인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2013년에는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거머쥐며 가수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팬 때문에 주니엘은 뜻밖의 인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군인 신분이었던 한 남성이 주니엘의 팬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팬으로서 팬미팅에 올 수 있었던 사연을 전했고 주니엘은 그에게 팬미팅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약속한 선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군인 팬이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편지가 도착했는지 묻자 주니엘은 바빠서 답장을 못했다는 말만 남겼을 뿐 편지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같은 팬이 다시 팬미팅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니엘은 웃으며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이 질문은 넘겨도 되죠? 라며 질문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 팬은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니엘 데뷔 초기부터 그녀를 지지해온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팬카페를 만들고 라디오나 음악 방송을 녹음해 갤러리에 올리며 주니엘을 지원했고 생일에도 팬이 거의 없던 시절 어렵게 준비한 조공을 전하며 성심껏 그녀를 응원했던 팬이었습니다. 그런 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남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주니엘은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당시 팬들이 보낸 선물과 편지를 인증하며 상업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선물에는 손수 답장을 써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군인 팬은 자신이 소외된 이유를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결국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온 팬의 마음마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니엘에게 실망한 팬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그녀를 좋아하고 지지해온 사람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아쉬움과 씁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